자, 일단 테마호 보죠. 수요와 공급. 자, 수요는 디맨드라고 해요. 그래서 기호로 T라고 쓰면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맨드의 약자. 공급은 서플라이라고 해요. 그래서 S라고 쓰면 공급을 얘기한다. 이거 기호 외워놔야 돼요. T라고 쓰면 수요, S라고 쓰면 공급을 얘기한다. 자, 수요와 공급을 보죠. 수요와 공급에서 일단 수요는 뭐냐? 수요를 얘기할 때 말이 없어도 유효한 개념이에요. 능력을 갖추고 사고자 하는 마음, 욕구를 수요라 그래요. 중요한 건 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측정하는 건 유량 개념이고 이따가 정리할 건데 중요한 건 능력을 갖춘 것은 유효한 개념이라고 그러고 얘가 별표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아직 하지 않은 거예요. 사전적 개념의 우리가 용어를 수요 또는 수요량이라고 한다. 얘가 이제 보너스 지문으로 여러 번 등장했어요. 자, 수요량은 똑같이 일정 기간의 능력을 갖추고 구매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의 최대 수량이라고 나올 때 수요량이라고 한다. 자, 이건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얘만 나왔어요. 얘만 틀리게 실제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구매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으로 나와야 된다.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판매한 게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으로서의 마음 최대 수량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을 얘기할 때 일정 기간에 측정하는 양을 유량이라 그러고 구매 능력을 갖추고서 하는 것을 유효 개념이라고 하고 실제로 산 게 아니라 사려고 하는 거 사전적 개념이고 수량을 얘기할 때는 최대 값을 얘기한다. 최대 수량을 얘기한다. 근데 다 외울 게 아니라 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전적 개념이다. 실제로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이라고 나와야 된다. 자, 두 번째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경제론은 어떤 하나의 현상이 있어서 하나의 원리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것을 계속 집어넣어서 하나의 한 지문의 현상에서 여러 가지 3개 이상의 원리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시키려고 노력해 줄 테니까. 일단 첫 번째, 자, 가장 중요한 거죠. 1년 동안 수백 번 쓸 거예요. 수백 번.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자, 수요 법칙은 가격에 따라서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법칙을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근데 얘는 원인과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는 가는 것이 수요 법칙이야. 반대로는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변할 때 어떻게 될 거냐 수요량이 기본적으로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게 수요 법칙이에요. 무조건 수요 법칙은 가격부터 출발해서 그 재화의 수요량까지 끝내는 것이 이게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비싸면 안 산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럼 우리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 없다. 예외가 없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모두 다 수요 법칙을 적용한다. 물론 경제학을 배우면 예외 있는 것이 있어요. 기펜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안 배워. 우리 모두 다 수요 법칙 적용해.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재화든지 간에 가격만 제시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무슨 법칙? 수요 법칙. 그러니까 가격만 얘기해주면 산다 안 산다를 무조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재화를. A가 비싸졌어. 사 안 사? 안 사. B가 싸졌어. 사 안 사? 사. C가 비싸지면 안 사. D가 싸지면 사. 무조건 가격만 얘기하면 여기에 수요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두 재화의 관계를, 두 개의 관계를 얘기할 때 커질 때 작아지는 관계를 뭐라고 한다? 반비례라고 얘기해요. 반비례. 이 반비례를 마이너스 관계라고도 하고 아까 마이너스를 뭐라고도 읽는다? 부의 관계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다. 이걸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비싸면 안 산다. 자, 공급 법칙도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어떤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그 재화의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파는 양이라 보는 거죠. 자, 이때 자, 가격이 원인이고 공급량이 결과예요. 같은 재화일 때 비쌀 때는 팔아 안 팔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쌀 때 팔아야 이윤이 많이 남기겠죠. 그래서 비쌀 때 판다. 얘가 공급 법칙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공급 법칙이고 반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대는 전혀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
가격만 제시하면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얘는 플러스 관계라고 하고, 이 플러스를 뭐라고 읽는다? 정의 관계라고도 한다. 자, 그럼 이제 곡선을 그릴 건데,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에. 자, 수요 곡선은 수요 법칙을 곡선으로 표현한 것이 수요 곡선이고, 수요 곡선은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모양이고, 공급 법칙을 곡선으로 표현한 것을 공급 곡선, 얘는 오른쪽이 올라가 있는 모양이래요.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자, 이건 간단히 하나 옆에다 그려놓으면 돼. 자, 여기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여기에 P 쓰고 여기에 Q 이렇게 쓸 거예요. 자, P는 프라이스 약자 가격을 얘기하고, Q는 퀀티티 약자 Q를 쓰는 거예요. 얘는 가격, 얘는 양을 얘기한다. 외워놔야 돼요. 아까 수요는 기호로 뭐라고? D, 공급은 S, 가격은 P, 양은 Q 이렇게 쓴다. 이렇게 오른쪽에 내려가 있는 모양, 얘는 이렇게 P, Q 이렇게 쓰고 오른쪽이 올라간 모양, 오른쪽이 올라간 모양,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의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죠. 왜 그런지. 자, 세로축은 P예요. 가격이죠. 이렇게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여기에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얘기하는 것은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내려갈 때는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가로축에는 양이라고 써 있죠. 수량, 양. 이쪽 가면 양이 많아지는 거죠. 왼쪽 가면 양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양이 증가한다, 왼쪽 가면 양이 감소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있는 것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건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왼쪽 오른쪽 가는 건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론에서는 가격이 중요할까요? 양이 중요할까요? 무조건 양이 중요해요. 가격은 하나의 원인에 불과한 거고, 결과는 뭐야? 수요법칙이나 공급법칙은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경제는 무조건 양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탄력성을 배우면 왜 그런지 더 느낌이 올 거고, 어찌되거나 가격은 원인에 불과하고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거죠. 이게 수요 법칙이었어요. 자, 그러면 수요 법칙을 곡선으로 표현할 건데, 이 수요 법칙은 비싸면 안 산다 라는 거였죠. 자, 여기 우리 곡선이라는 건 점을 연결할 때 선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점이 하나 있다 해보죠. 자, 그럼 이걸 수요 법칙을 집어넣어 보죠. 그래프로 만들어 볼 거예요. 비싸면 안 산다. 자, 여기서 비싸지면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요. 이게 비싸면이죠. 안 산다는 왼쪽 가야 돼, 오른쪽 가야 돼? 왼쪽 가야 돼요. 그러면 비싸면 이게 가격이 상승하면 안 산다는 수요량이 감소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점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양이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이죠.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수요 곡선 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자, 왜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모양이냐라고 얘기할 때, 자, 수요 법칙은 가격과 양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모양은 무조건 다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예를 들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대와 수송비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오른쪽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그럼 얘와 얘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의 모양은 무조건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이에요. 자, 얘는 공급 곡선이라고 했고 S라고 썼네요. 자, 그럼 얘는 공급 법칙을 곡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선은 점의 연결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점이 공급 법칙을 적용해 보죠. 공급 법칙은 비싸면 판다 이렇게 돼야죠. 비싸면 올라가야 돼. 판다 그럼 공급량이 증가해야죠. 왼쪽 가야 돼요, 오른쪽 가야 돼요? 오른쪽 가야 되겠네. 이게 비싸면 판다라고 돼야 되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은 증가해야 돼요. 그럼 이 점이 여기로 가야 되겠네. 그럼 연결하면 오른쪽이 어떤 모양? 올라가 있는 모양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이 올라갔다는 건 얘와 얘가 무슨 관계? 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례 관계.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투자를 배우겠지만 이렇게 나왔다 해보죠. 수익과 위험의 관계인데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 오른쪽에.
그러면 얘와 얘는 무슨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례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또 엄청 중요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란 말을 쓰죠. 리스크, 위험이 커지면 리턴은 들어오는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도 어떻다? 크다. 그래서 수익과 위험은 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요 곡선이 오른쪽이 왜 내려가 있는 모양이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이다. 비싸면 안 산다. 이 수요 법칙을 곡선으로 그린 거니까. 공급 곡선이 오른쪽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이 비례 관계이니까 비싸면 판다. 그래서 오른쪽이 올라간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수요 법칙을 선으로 표현하면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될 거고, 자, 공급 법칙을 선으로 표현하면 오른쪽이 올라간 모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비싸면 안 산다 그러면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 비싸면 판다 하면 오른쪽이 올라간 모양. 이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만 알면 곡선은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개별함수와 시장 수요함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개별함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함수를 개별함수라고 하고, 이 개별함수가 합쳐져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의 함수를 시장 수요함수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자, 한번 잠깐 그림을 그릴 건데 여러분도 좀 적어놔도 괜찮아요. 자, A의 수요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B의 수요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자, A 거와 B 거를 합치면 A, B가 같이 있는, A와 B가 같이 있는 뭐가 되냐면 시장이 돼요. 그래서 얘는 개별함수, 개별함수, A 거와 B 거의 개별함수 곡선을 얘기하는데, 얘는 A, B가 합쳐진 시장함수가 됐을 때 어떻게 달라진지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간단히만 얘기하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100원일 때 새로 추군 가격이죠. A가 100원일 때 2개를 샀어요. B는 100원일 때 여기에서 3개를 샀대. 그러면 A, B가 같이 있는 시장에서 100원일 때 총 몇 개를 살까요? A가 2개, B가 3개, A, B가 같이 있대. 그럼 총 몇 개? 5개를 사겠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5개를 사게 되면서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합칠 때 개별함수를 합쳐서 시장함수로 바뀔 때 가격을 합쳤어요? 양을 합쳤어요? 양을 합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의 합이다. 자, 이걸 학문적으로 표현할 때 가격은 세로축이고 양은 가로축이죠. 이걸 가로로 합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평적 합이다. 수평적 합이다. 얘가 우리 지문에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수평적 합이다. 수직으로 합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양을 합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시장 수요 곡선은 각 가격 수준에서 양을 합한 것으로 이렇게 났어요. 양을 합한 것이다. 양을 합하면 가로축으로 합친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평적 합으로 도출된다. 수평적 합으로 표현된다 라는 거고, 자, 이때 개별함수가 시장함수로 바뀌면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탄력성이 커진다라고 했는데, 우리 11월, 12월 달에 탄력성을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해석하고, 모양 자체가 이걸 그릴 때 얘보다 더 누워져 있어야 돼요. 얘보다도 얘가 더 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함수가 되면 얘가 누워져 있는 모습이 된다. 누워져 있을 때 탄력성이 커진다라고 얘기해요. 일단 결론 먼저 얘기하면 이건 나중에 계속 써먹겠지만, 탄력성이 커지려면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변화가 클 때 탄력성이 커진다라고 얘기해요. 양의 변화가 커진 거예요. 자, 탄력성이 커질 때 모양은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고, 이건 나중에 다시 잘 배울 거니까 일단 체크만 해놓고 나중에 탄력성 들어갈 때 다시 제가 언급해 줄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함수식이 나왔을 때 바꾸는 계산 문제를 풀 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개별함수가 이런 게 있다. 자, 이런 한 사람의 개별함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3배로 많아졌을 때 새로운 시장함수는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걸 원리적으로 풀면 좀 제법 어려워요. 근데 이걸 다 제가 풀어가지고 공식화하면 아주 간단하게 3배로 바뀌었을 때는 3분의 1을 곱해요.
3분의 1을 어디에 곱하냐면 Q에 3분의 1을 곱한다. 이것만 딱 외워두면 돼요. 원리적으로 풀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딱 이걸 외우는 게 좋아. 일단 이런 사람, 이런 함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배가 많아지면 가격이 변해, 양이 변해. 양이 변하겠죠? Q에 곱해야 돼, Q에. 근데 Q에 곱하는데 3을 곱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을 곱해야 돼요. 그럼 4배 많아지면 4분의 1을 곱하는 거고, n배 많아지면 n분의 1을 Q에 곱한다. 이렇게 딱 기억해 놔야 돼요. Q가 변하니까 3배 많아지면 3분의 1을 곱한다. 그러면 얘가 3배 많아질 때 어떤 함수가 될 거냐라고 할 때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3분의 1을 곱한다. 3 곱하기 3분의 1은 얼마예요? 1이겠지. 그래서 시장함수는 이렇게 된다. 얘가 P는 200-1Q가 된다라는 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간단히 풀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Q 앞에 3분의 1을 곱하는 거다. 자, 개별함수를 시장함수로 바꿀 때 n배 많아지면 얼마를? n분의 1을 어디에? Q에 n분의 1을 곱한다. 외워두면 돼요. 원리적으로 해석을 한 번만 해줄게요. 한 번만 딱 1년 동안 딱 한 번만 해줄 거야. 한번 보죠. 자, 개별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100-2Q 이렇게 나왔어요. QD라고 개별함수. 자, 이런 사람이 2배가 많아졌다고 얘기했어요. 2배가 많아졌대. 그럼 양이 2배로 많아졌겠죠. 이때 시장함수는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얘기할 때, 자, 시장함수의 양을 Q, 여기에 별표 이렇게 해보죠. 시장함수의 양은 Q 별표예요. 근데 이렇게 쓴 개별함수가 2배가 많아졌죠. 그러면 개별함수의 양은 QD예요. 이 QD에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돼요. 사람 수가 2배 많아졌으니까, 수가 2배로 많아졌으니까 양이 개별함수의 양에 2를 곱한 것이 시장함수의 양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Q를 Q와 관련된 식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이 식을 Q는으로 바꿔줘야 돼. Q는. 그럼 얘를 이렇게 넘겨. 왼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2Q가 되겠죠. 2QD가 되고, 얘를 넘기면 100-P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를 나누면 QD는 2분의 100-P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러면 Q 별표는 2 곱하기 2분의 100-P 이렇게 되겠네. 약분할 수 있어요? 약분할 수 있겠지. 그럼 결론은 Q는 100-P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근데 야, 이걸 이렇게 바꿀 때는 그냥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면 중간에 실수하면 그냥 무조건 틀리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개별함수를 시장함수로 바꾼다. 그러면 n배 많아지면 n분의 1을 어디에? Q에 곱한다. 이것만 딱 기억해 놓으면 돼요. 자, 그렇다라는 거고. 자, 4번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보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자, 봅시다. 얘가 비슷한 단어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할 건데 둘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A 수요량의 변화, 여기에 A 수요의 변화 이렇게 놨어요. A라는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그 재화를 뭐라고 하냐면 해당 재화라고 얘기해요. 이 A가 해당 재화가 되는 거예요. 해당 재화. 얘도 당연히 A가 해당 재화예요. 자, A의 수요량의 변화는 뭐냐면 A의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A의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A 수량이 변하게 될 때까지의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전체 과정을 A 수량의 변화라고 하는데 A 수량의 변화가 되려면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해야 돼. A의 가격이 변해서 A 수량이 변하게 될 때까지의 처음부터 결과까지의 이 변화 과정을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자, A의 수요의 변화는 뭐냐면
똑같이 A의 수요량이 변하는데 이때 원인이 A의 해당제와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A 수량이 변하게 될 때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변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A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달라요. 모양이 수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상에서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을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고,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수요 곡선 위에서 이 점이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거나 좌측으로 가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건데, 한번 보죠. 내가 만약에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해당자는 뭐예요? 아파트죠. 아파트. 근데 경제론에서는 양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당자는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게 될 때까지의 원인부터 결론까지의 변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수요량의 변화라고 나왔죠. 그러면 해당제와 가격이 변해야 돼. 해당자가 뭐? 아파트죠. 같은 제와 아파트의 가격이 변해서 얘가 변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우리가 좀 배운 거잖아요.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 이런 게 나타나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에서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걸로 나타난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거의 관계는 우리가 배웠어. 관계. 무슨 법칙? 수요 법칙. 수요량의 변화에서만 수요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수요 법칙은 뭐다? 비싸면 안 산다. 얘가 비싸지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 수요 법칙은 수요량의 변화에서 두 개의 관계를 쓸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라고 했어요. 자,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래. 그럼 해당 지역가 뭐예요? 아파트지. 그럼 관심 있는 건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게 될 때까지의 어떤 원인부터 여기까지의 변화 과정을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얘 원인은 하나가 뺀 나머지가 돼야 돼. 뭘 뺀 거? 아파트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얘가 변하게 될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요의 변화. 여기에는 아파트의 가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 뺀 나머지 여기에 소득, 인구수, 금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중요한 거 여기에 가격 예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상. 이건 가격이 변했다가 아니라 가격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가격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가격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심리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는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된다. 자, 여기가 아파트인데 여기 만약에 오피스텔의 가격이 나왔어. 오피스텔 가격 변해도 아파트 수량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가 있어요. 관련이 있다라면 변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아파트가 해당자하면 해당자와의 가격에 의해서만 변할 때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이거 하나를 뺀 나머지는 다 뭐다? 수요의 변화 요인이라고 해야 돼요. 즉 이런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이 수요 변화가 나타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거나 좌측으로 가는 일이 발생해요. 이걸 수요의 변화에 의해서 오른쪽 가면 수요의 증가, 왼쪽 가면 수요의 감소. 당연히 우리가 오른쪽 가면 양이 증가,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면 오른쪽 가는 거고,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나타나면 곡선 위에서 점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얘가 나타나면 곡선 자체가 이렇게 좌우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수량의 변화는 해당자와 누구? A의 가격 변화만 요인이 되는 거고, A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해당자와 A의 가격을 뺀 나머지 요인에 의해서 된다. 이때 이제
소득, 금리, 인구수, 대출 규제 같은 것도 있죠. 얘 이제 까먹으면 안 돼요. LTV, DTI가 상향되면 대출금이 뭐 한다? 많아진다.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LTV, DTI가 상향되면 대출금이 많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하겠네.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의 증가가 나타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격 예상 별표해야 돼요. 가격 예상. 자, 얘는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예상 기대를 얘기하는 거죠. 예상 기대,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 마음의 변화지 가격 변한 게 아니야. 여기에 다른 재와 가격이라고 나왔어요. 해당 재화가 아니라 A가 아닌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른 재화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재화가 아니라 이때 다른 재화는 관련 있는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련 있는 다른 재화고, 이제 얘는 시험 문제 무조건 100% 나와요. 얘를 모르면 경제론을 풀 수가 없어. 관련 있는 다른 재화가 두 재화에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고 할 때, 이때 관련된 것은 대체재이냐 아니면 보완재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관계인 재화냐 보완관계인 재화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 다른 재화는 그냥 다른 재화가 아니라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 또는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관계의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거 하나 뺀 나머지는 다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원인만 보면 되겠네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죠. 자, A 수량의 변화에서 A 수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위에서 움직인대. 곡선 위에서 이렇게 PQ. 자, 그러면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럼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되겠지. 뭘 따라서? 곡선을 따라서. 그럼 어느 쪽으로 간다? 이렇게 가겠네. 이게 곡선을 따라서 상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싸면 안 사니까 비싸지고 왼쪽 가겠네. 그러니까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걸 이제 상향으로 이동한다. 가격이 낮아지면 내려가겠지. 곡선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는 일이 나타나면 얘가 곡선을 따라서 점이 하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 얘는 수요량이 증가하면 곡선 어느 쪽으로? 양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양이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가격이 오르면 올라가는 쪽으로 가야 돼. 근데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이지.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간다? 상향으로 이동한다. 점이 이렇게 표현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아래로 가야지. 곡선을 따라서 아래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향으로 점이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자, 수요의 변화가 나타날 때 수요량이 증가하면 얘는 곡선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수요량이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때 곡선이 이동할 때 우상향이란 말이 나오는데, 곡선이 이동할 때는 상이다 하다 이런 거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측이냐 좌측이냐만 구분하면 된다. 상하는 어렵게 보이려고 쓰는 거지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기출문제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이의제기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똑같이 냈던 기출문제를 냈던 출제자가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얘를 하냐 상이냐 이걸 속여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럼 난리가 날 거예요. 그거 속여내지 않으니까 곡선이 이동할 때는 그냥 우측이냐 좌측이냐만 따지면 된다. 수량이 증가하면 우측, 수량이 감소하면 좌측. 일단 수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건 수량의 변화. 곡선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수요의 변화가 나타난다. 얘의 원인은 하나죠. 뭐? 그냥 가격이라고 하면 안 돼. 해당재와 가격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는 하나 뺀 나머지죠. 뭐 뺀 거? 해당재와 가격 뺀 나머지 요인에 의해서 변할 때. 자, 그럼 이제 문제 봅시다. 문제는 간단해요. 자, 일단 틀린 거 일단 보죠. 이번에 다 한번 풀어보죠. 자, 수요량은 매수하려고 하는, 맞아요? 맞죠? 일정 기간 동안에 매수하려고 하는 최대 수량이다. 맞는 지문이고, 자, 2번에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예상되면이라고 나왔어요. 예상 이렇게. 자, 그러면 얘 원인은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럼 수요의 변화야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고, 곡선 상에서 움직여야 돼요? 곡선 이동해야 돼요? 곡선이 이동한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고. 자, 세 번째 보죠. 소득이 변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원인이 소득이 변했대. 그럼 무조건 양이 변할 건데, 얘가 원인이니까 이건 해당자와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이건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가 나타난다. 곡선이 이동한다 라고 나와야 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여기까지 끝난 거야.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량이 변했대. 말이 없으면 여기 있는 수량은 앞에 있는 재화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을 얘기할 때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주택 가격이 변해서 주택 수량이 변한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곡선 위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다는데 상향인지 한번 보죠. 상향. 자,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점이 이동해야 되는데 얘가 이쪽 위로 갈 거냐 아래쪽으로 가냐 할 때 가격이 비싸졌죠. 자, 비싸지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요. 위로. 물론 좌측 위인데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는 우리 표현에서는 상이냐 하냐 이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어느 쪽으로? 상향으로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한다. 이 지문까지 좀 알아놔야 돼요. 자, 이자율이 하락하면 원인만 나온 거예요. 이자율이 하락했대. 근데 여기는 해당자와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하죠. 자,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인데 이자율이 하락했대. 대출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금리가 내렸어. 그럼 대출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겠지. 그럼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우측으로 이동하겠지. 수량이 증가하겠지. 대출을 받기 쉬우니까 수량이 증가해서 얘는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이 이동하는데 우측 가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요의 증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 가면 수요의 감소라고 하는 거고, 얘는 수요의 변화 중에서 우측 가는 걸 수요의 증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문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물론 1년 동안 이 지문들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섞여져 있어요. 자주 보고서 연습하시고. 자, 5-2번 보죠. 옳은 거. 자, 해당자와 가격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이로 끝난 거예요. 해당자와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했으니까 이건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그럼 곡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고. 자, 소득이 증가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을 거야. 그럼 곡선이 이동하겠죠? 곡선이 이동한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좌측으로 가냐 우측으로 가냐 이걸 따져보래요. 돈을 많이 벌었대. 그럼 산다 안 산다? 산다.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라고 나와야 돼요. 우측으로. 이게 우상향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가 나와야 돼. 우측으로. 3번에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이러고 끝났어. 대출금리가 하락했대요. 자, 그러면 대출 받기가 쉽겠네. 대출금리가 낮았으니까. 자, 근데 원인이 해당자와 가격이 아니니까 이건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죠.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 곡선상이 아니라 곡선이 움직인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거래세가 인상되면 이라고 나왔어요. 원인이 해당자와 가격이 아니죠. 수요의 변화죠. 곡선 이동해야 되겠네. 곡선이 이동한다. 자, 그런데 얘가 우측이냐 좌측이냐가 맞는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세금이 인상됐어. 사 안 사? 안 사. 그럼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라고 나와야 돼요. 수량이 감소하니까. 자, 5번에 보니까 DTI가 상향되면 이라고 나왔어요. LTV DTI가 상향되면 대출금이 뭐 한다? 대출금이 많아진다. 자, 여기까지 원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는 수요의 변화가 나타났겠지. 금리니까. 그럼 곡선이 이동해야죠.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대출금이 많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그래서 5번이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연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원인만 봤을 때 해당자와 가격 나오면 수요량의 변화, 해당자와 가격을 뺀 나머지 요인 나오면 수요의 변화. 수요량이 변하면 곡선 위에서 움직이고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보죠. 확인 지문 29페이지에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거다, 구매하려고 하는 거다, 구매하려고 하는 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변하냐 라고 나왔어요. 무슨 법칙? 공급 법칙.
비싸면 판다.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공급량이 뭐한다? 증가한다 라고 나와야 돼요. 수요량이면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자 5번 한번 보죠. 5번 중요한 지문인데 옳은 지문이지만 보면, 자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 이렇게 나왔어. 해당자는 뭐예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근데 원인이 단독주택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에 뭔가가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수요의 변화야,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고. 자 보니까, 자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가 맞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뒤에 앞에 보니까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가 변했다라면 이건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얘는 다른 재화고 얘는 같은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8번 보죠. 자 금리가 하락했대요. 자 원인이 금리가 하락했대. 그럼 대출 받기가 쉽겠지. 그렇죠. 근데 원인이 금리 하락이니까 수요의 변화. 그럼 뭐가 이동한다? 곡선이 이동한다.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받기 쉬우니까 수요가 뭐한다? 증가하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변한다 라고 나와야 되고. 자 9번 엄청 중요한 지문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상. 심리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로 곡선이 이동한다 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소득이 증가하면 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도 수요의 변화. 그럼 곡선 이동해야 되겠네. 자 근데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사겠지.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라고 나와야 돼요. 자 11번 보니까 34회 재작년에 나왔던 건데, 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어떻게 합한 거예요? 수평으로 합한 거야. 가격을 합했어요? 양을 합했어요? 양의 합이에요. 즉 양의 Q의 합인데 양은 가로축을 쓰니까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한다? 수평으로 합하여 라고 나오는 거죠. 이 지문 때문에 우리가 개별함수와 시장함수의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이때 개별함수를 시장함수로 바꿀 때 만약에 3배가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를 곱한다? 3분의 1을 어디에? 3분의 1을 Q에 곱한다. 이거 기억해놔야죠. 자 쉬었다가 유량과 저량 두 자의 관계 보죠. 한 타임만 더 할 거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진도가 잘 안 나가네. 오케이. 시장 균형까지. 자 일단 33페이지에 오타가 좀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된 거 얘가 100으로 좀 바꿔주세요. 아마 200인가 300으로 나왔을 건데 33페이지의 아랫부분에 이 부분에 100 이렇게 바꿔주시고 오타니까 잠깐 쉬었다가